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 공화정의 원리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의 공화정의 원리를 당원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당 안에서 구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리인이 출마한 거잖아요. 예. 사실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네. 이거는 법적으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해서, 당원주권주의로 이거 막아내지는 못했는데, 이 54대 46? 예. 이거는 어떤 결론이냐 하면, 지금 임기 2년차 막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픽해서 내보낸 당대표를 거부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후과를 당원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이? 정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는 뭐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차라리 그냥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이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였는데 그쵸. 대통령이 개입을 살짝 했고 그리고 친명 반명으로 갈려갖고 명청대전이라고 후보 입으로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되면 당정 관계가 걱정이고 당청 관계가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앞으로 당의 자주권이나 당원주권주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럼 당은 앞으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건가?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당원들이 번민했다고 저는 봐요. 집단적으로 볼 때. 그리고 54% 정도로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가지고 46%를 줘갖고 비주류를 또 살려놓은 거다, 이거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러니까 승자는 없다. 이 전당대회는. 근데 처음에 공화정을 지키는 데는 성공했다? 예, 지켰어요. 저는 이 정도면 지켰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46이라는 숫자에 그 의미를 부여하시는군요. 예. 왜냐면 저는 특히 되게 놀랬던 게, 이제 호남을 제외하면, 호남은 그럴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호남은 그렇게 5대3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민. 거기에다가 지역 현안, 국가 현안인 그렇죠. 동시에 지역 현안인 큰 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망신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이 더 컸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해할 만한 결정이 나왔고, 그걸 제외하면 5대5로 팽팽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 여론조사도 거의 5대5로 팽팽했죠. 네, 그렇죠. 0.몇 % 차이였을 거예요, 로데이터는. 그러면 그것이 뭘 의미하냐? 그건 둘 다를 살려놓은 거예요. 대통령의 대통령도 리더십도 살리고, 예. 당원주권주의도 살리고. 예. 근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거는 최고위원 선거 1, 2, 3위를 비주류를 시킨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거는요, 진짜 놀라운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냥 김용 후보가 최고위원회 5등으로 들어가는, 4등이나 5등 들어가는 거로 봤거든요. 그쵸. 그런 분위기였죠. 예. 예. 근데, 그거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여론조사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상한 건 맞아요.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민주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예. 김용을 떨어뜨린 거예요. 국민 여론. 네.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보낸 거예요. 버스트 요 윈도우스. 그러니까 차창문 정도 깼어요, 지금. 막판에 그 경고음을 보낸 거다. 예. 차 유리창, 그러니까 밖에 세워놓은 차 유리 하나 깬 거예요, 지금. 이니셜은 안 새겨져. 그 노래 가사에는 쇠막대기로 자기 이니셜까지 새기고 갔기 때문에 너가 알 거야 라고 나오지만, 이니셜까지 판 건 아니지만, 일단 차 유리창 하나는 깬 거예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차 유리창 하나는 깨고 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봤냐면, 엄청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불공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최고위원 불공정. 자격도 없는데 예외로 해주고 뭐 선거투표제. 그러니까 요걸 네. 보고 나서도 어찌됐건 그 친명이라고 하는 두 후보가 합쳐서 말씀하신 대로 한 55 정도의 득표를 가져가는 걸 보고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실망한 케이스인데 유 작가님의 지금 해석을 보면 그 55라는 숫자 자체도 실망할 게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나름대로 대통령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절묘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네요. 저는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즈민 살리반의 노래는 완전히 끝나는 가사인데 이제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차유리창 하나 깬 거예요 지금. 김용을 떨어뜨린 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과 그 민주당 당대표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되게 이번 선거 결과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되게 섬찟했어요. 진짜 무섭구나 정치는. 그렇죠. 예, 저도 그걸 네. 느꼈습니다. 아 무섭다. 이 지식정보화 혁명이라는 게 여기까지 왔구나. 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전당대회 결과를 일부 바꾸는 수준까지 이렇게 왔구나. 좀 무서워요. 저는 약간 이게. 저는 방금 잘못 알아서 저는 무섭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로 예. 당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 정도로까지 발전해서 당원이 권리 당원이 아닌 시민들까지. 거기서 놀란 거고 저는 이제 아까 무섭다는 의미를 저는 어떻게 썼냐면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무섭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까지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나? 볼 걸 안 볼 걸 다 보여주면서 이 느낌이었는데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웃기는 거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건 뭐 객관적인 팩트라고 네, 봐야죠. 어떤 부분에서 공정하다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뭐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뭐 사실에 관한 거, 뭐 선호투표제가 소수결로 결정되는 과정, 그다음 무자격자들이 출마를 허락받는 과정,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이미 자기가 어느 후보를 낙점했는지를 알리는 과정, 그죠? 그다음에 각종 그 당원 명부를 이용한 그런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빚어진 많은 일들, 불공정 경선이죠. 근데 그런 불공정 경선 가운데에서도 비주류한테 46%를 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민주당,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정당이네. 네. 제가 사실은 뒷부분에 신경안정제 역할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을 좀 아무튼 요거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이미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런 위안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 좀 후진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 작가님은 요 전당대회를 어찌됐건 이렇게 지켜보셨잖아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은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해석은 좀 긍정적으로 하시지만 좀 어떻게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좀 개인적으로 괴로우신가요? 아니면 그냥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좀 별로 그런 감정에 동의 없이 그냥 이렇게 먼 산 보듯이 보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이 결과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이상한 결과 아니에요. 아, 대통령이 낙점해서 후보를 내보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어디까지 할까? 정청래 후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봤어요. 그러나 당의 어떤 시스템과 정신과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과 당원 주권주의라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선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40%만 넘으면 성공이라고 봤거든요. 그거에.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지금 살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아, 민주당 당원들 되게 훌륭하구나. 그렇죠. 정청래 당대표의 도대체 청래파가 누가 있는지를 보면 5손가락으로 좀 꼽을까 말까한 그런 비주류인데. 이름이 정청래가 아니고 정홍래라도. 정청래가 아니고 김청래, 박청래라도. 뭐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누가 나와도. 그거는 그 사람을 찍는 당원들이 그만큼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정청래 후보 의원이 뭐 그렇게 그 정도의 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완전 만족할 수는 없고 누구도 완전 불만족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결과로 이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보면서. 아, 대단하다. 네.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어떻게 되건 뭐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하니까 다만 이제 민주당의 수준이 우리 정치와 국가정책 운영의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죠. 저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도 정책과 정치를 잘하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제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권 선거가 제가 해야 될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고 있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이 정도 들으면 될 것 같고 좀 다음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아마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라면 굉장히 높은데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좀 몇 달 있다가 또 이제 청송 국면 돌아올 테고 그 이후에 대선 뭐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어찌됐건 향후 전국을 사실 많이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괜찮은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이 판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 그때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 뭐 서울시장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내후년 1년 반 후면 총선이 다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지난 2차례 총선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가설이 있어요. 예. 여당의 의석수는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이다.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수렴한다. 예. 들었던 기억 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면 150석에 수렴한다. 예. 좀 넘거나 좀 모자라거나 다른 변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35%로 총선을 치렀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105석이에요. 105석 그게. 예. 105석에 수렴한다. 그렇게 봤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에 보면 한 55% 됐단 말이에요. 지지난 총선 때. 예. 그때 뭐 야권을 다 합쳐서 한 190석 하잖아요. 예. 그 당시 야권. 맞습니다. 네, 그 당시 여권. 네. 지금은 다시 여권이 또 됐구나.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중간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변수예요. 지금 사실 뭐 다음 서울시장 선거나 그 총선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고요. 예. 우리가 항상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뭐 제가 한 달 전에 이분 뉴스에 나왔고 지금 그렇죠. 한 달 넘게 지나서 지금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뭐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왜냐하면 이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하고 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표집을 보면 어느 조사건 간에 진보 스스로 평가하기에 성향을 진보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50명, 1000명 중에 적어도 3, 40명은 더 많은 샘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통계적 소음이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전까지 여러 차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제가 생각했던 걸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 일체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는 그래도 좀 청와대를 너무 공격하는 게 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아, 답을 못 찾고 있어서. 네, 제가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꺼내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다른 것들이었어. 예컨대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컨대 이제 왜 지방선거 때 명픽들이 다 떨어졌지, 대부분? 아, 예, 예. 서울시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 떨어지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떨어졌죠. 재선거, 하정우 후보.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떨어지고, 이 다 명픽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왜 이걸 분석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해 준 거지. 제 말을 듣고 대통령을 지지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저는 이거를 벌써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자주 또는 가끔 보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다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예. 한 명 정도가 이번 당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잘 지내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은 제 주변에는 다 1번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일상적으로 제가 교류를 하잖아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벌써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징후를 저는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에 불과해요.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 청와대의 공기죠, 그런 게.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서서 저한테 난도질하는 사람이 이쁨 받는 거죠. 뭐 그런 걸 보입니다. 예. 네, 그런 거, 그건 권력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참 많이 받는 질문,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예.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 거냐? 이 질문이요. 저는 위험한데 원래 그랬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그냥 뭐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고 그냥 지금 저한테 답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봤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지금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다른 사람 같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상징후를 느낀 거는 잘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다가 그렇죠. 작년 네. 12월 초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했던 무슨 한국 정치에 관한 토론회에 나가서 허은하 비서관이 거기 그때 막 스카우트에서 청와대에 가고 나서 토론자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는 못 예, 봤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분이 자기들 모여서 이렇게만 하면 실패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발언은 기억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최초로 벌써 가을부터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 때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현지 누나 문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훈식이 형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불안감을 느낀 거는 그 뒤인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김남국이 민주당으로 가서 대변인이 되고 그쵸. 전략공천을 받아서 안산의 국회의원이 돼요, 다시. 이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문진석 의원은 그 사고를 쳐놓고 한 번 책임 추궁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명픽은 그냥 전략공천을 주는구나.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사고 쳐가지고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내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럼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 또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그때 확실하게 느껴서 그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 예.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야지. 그거요. 이제 그 의심이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점점 더 의심이 짙어지다가 지방선거를 보면서 확신이 된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김영남 씨를 공천한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 김영남을 공천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친명 쪽에서 소위. 무슨 뜻일까요? 정청래의 공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 물밑에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본인들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당의 개혁성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 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좀 깊이 진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왜 명픽들이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을까? 그때도 유리창 하나 낀 거예요. 밖에 차 유리창 하나씩 낀 거예요. 유리창을 3개나 깼다고요, 시민들이. 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선거를 패배로, 사실상 패배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당 탓을 하고. 그렇죠. 네. 뭐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 차 유리창을 깼는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왜 대통령은 당 보고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주섬주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된 그 경위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저 입장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저와는 개인적인 관계들이 과거에 공식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인 어떤 접촉면 같은 게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을 대통령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저희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수용한 게 아니고 저를 배척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배척한 게 아니고. 예,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제커나이프로 막 찔러대는데 제커나이프에 그 청와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이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예. 잠깐, 만약에, 맞아요. 네. 작가님이 올 3월 매부쇼 나가가지고, 예비시론, 그리고 또 주에 뭐 증축론, 뭐 재건축론.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이재명 세력에서 많이 우리 작가님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비판을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갔을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늦게 알았겠죠. 아, 예. 그러니까 작가님이 나와서 이렇게 경고음이나 어떤 빨간불 신호등을 킨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이 정부의 어떤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 영향을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저를 이제 청와대에서 적대하게 된 거죠. 예, 뭐 그거요. 예. 그러니까 제가 MBC 조성원 기자인가요? 그 뉴스 하이킹 나갔을 때 어떤 시청자 질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고 만나겠냐? 제가 안 만나겠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왜냐면 만난다는 거는 진지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알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괜히 서로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좀 그 슬픈 질문인데 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지금까지 왔던 걱정하는 부분 이 작가님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부분 이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라고 지금 들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했던 비평의 그 스킴, 프레임, 그 다음에 가설,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뭐 무슨 침팬지 예. 폴리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A급, B급론,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생물학적 본능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분석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야, 여기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구나.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한 우민화된 행태 있잖아요. 예. 뭐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뭐, 그 실세 후보한테 줄 다 서고, 불공정이 당내 경선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빈발해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다 앞장서고 있죠. 예, 이거 제가 예. 순식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명에서 야만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게 순식간이라고요. 그게 권력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거든요. 그런 거 지금 저는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정책 중에 어떤 것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건 늘상 있는 일이죠.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고 잘하려고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막 환경이 좋아져서 결과가 막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꾸준히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실수를 할 때도 판단착오를 했을 때도 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거 일 하나 잘못했다고 지지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일정 수가 있어줄 때 안정성을 가지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정부가 때로 판단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자기의 정책에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탄핵을 구체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지만 그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 그 고블린이라는 아주 포악한 알파메일 침팬지가 물어뜯겨 죽을 때 그 얘기하면서 연합이 깨지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지능이나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이 권력의 향배를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쫓아내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는 해체를 했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뭐 정책 성과라도 막 팍팍 나가지고 막 부동산도 다 잡고 뭐도 하고 뭐 주가도 망가고 뭐 이래서 뭐 좋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좋지. 이래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집권연합 기반이라는 거는 그럴 때 늘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저도 그게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왜 이 멍청한 짓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서 데려오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일부를 죽이고 저쪽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지? 라는 느낌을 저는 손잡을 들어봐요. 대상도 없어요. 어찌됐건 좀 계속 외연 합장 뭐 제3의 길도 가문식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모르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몰라서 이러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적 소양을 의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쵸.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영민한 분이다. 그리고 손익 계산이 굉장히 밝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뚫고 생존해 온 사람이고 늘 학습하면서 발전해가는 사람이다. 아직도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면 그런 장점들이 더 많이 학습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회에 관한 거는 그것은 흠이 아니고 상처다. 생존해오는 과정에서 남은 흉터 같은 거다. 그것은 과거의 리스크였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리스크는 아니다. 참 그렇게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제가 응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더 이상 발전 도상이는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구태여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직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직언을 대통령.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거는 윤석열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실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참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아마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멀리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적대하는데 가까이서 바로 누가 옆에서. 하겠어요, 그거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여러 현상은 보이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자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게 정말 본심인지 의심이 살짝 들긴 한데 이제 연임 얘기가 슬슬 나오다가 이제 또 주춤했죠. 바로 그러니까 이 중도 우파 쪽으로 나가서 손을 잡고 뭔가 좀 뭐 지난번에 이제 정계 개편 이런 거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는 느껴져요. 예, 예, 그렇죠. 안 그러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정말 근데 혹시 예측하거나 짐작되는 바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아. 그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게 없이는 이 문제 틀레유, 예, 예. 이 공작이요. 저 끔찍하거든요, 보면. 아니, 제가 욕을 먹어서 끔찍한 게 아니라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논제하는 김성현 씨인가요? 그 젊은 분? 젊은 예, 그분이 오늘인가 올린 영상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요. 알고리즘 얘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분이세요. 예. 예. 공부만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조직해서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이 만약 소위 친명 유튜브나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면 그 수준을 한번 보세요. 아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아니 그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저 수준의 논의와 비평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다고? 그 우리가 알던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란 이 정치인, 한 자연인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뭔지.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예. 예. 우주 털레유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번 당대표 김민석 이제 양산 그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내 혐오 발언 같은 거 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두세 차례 한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우린 몰랐는데 두세 차례 하셨다고. 예. 네, 그거 보고 나는 이게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오늘 이 방송 나가고 나서 또 이제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심해질 것 같은데. 엄청난 공격. 저는 그거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렇게 대통령한테까지도 두세 번 얘기했는데. 그게 제가 아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오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은 훨씬 더 훌륭한 정당이다. 그렇게 제가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예. 미디어예요, 미디어. 네. 여기서도 우리 장인숙 기자도 그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어떻게 재래 언론사에서 하는 유튜브 비평 네. 프로그램 포함해가지고 이 쇼츠 생산해내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한국일보, 이게 조중동은 원래 그렇다 쳐요. 그렇죠. 예. 거기는 이재명, 친명이든 반명이든 이쪽 진보 개혁 진영에 대해서는 다 적대적이니까. 그쪽은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는 데니까 우리가 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그 기계적 균형을 취하던 언론사, 한국일보, 거기 뭐 이슈 전파상가 있죠. 경향신문에 뭐 정치비상구 있죠. 뭐 한겨레 뉴스다이브나 혹은 뷰리핑 같은 거 있죠. 오마이TV는 뭐 전체가 다 뭐 박정호의 하스파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JTBC 장르만 여의도 조롱 비평으로는 거기가 원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다양하게 비꼬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무슨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하는 유튜브부터 시작해갖고 뭐 스픽스나 뭐 이런 데들이요. 뭐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뉴스토마토나 이런 데들 보면 재래 언론이든 뉴미디어든 간에 거의 90대 10 수준으로 맞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매불쇼하고 뉴스공장은 그 이쪽 진영 안에서는 중립이잖아. 중립이죠. 이쪽 진영 안에서는 중립을 지켰잖아요. 늘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이게 미디어를, 뉴미디어, 올드미디어 합쳐서 보면 환경에서 그 10대1 비율로 밀렸는데, 더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5대5가 나오고, 이게 승패는 의미가 없어요. 5대5가 나오고. 권리당원 투표도 호남을 제외하면 5대5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도 이 미디어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요. 5대5면, 우리가 그냥 어떤 외부적인 힘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5대5가 돼야 맞죠. 미디어 지형이요. 예. 그 저는 사실 특정한 매체가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거 좋다고 봐요, 저는. 그 기계적 균형을 지키는 게 없죠.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지지를 선언하고 해도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매체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편들 때는, 지지할 때는 되게 이유가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어디든. 뭐 우리나라는 지금 좀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네. 선진 언론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 언론사가 추구하는 가치랑 좀 맞춘다고 봅니다. 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낙태 문제 같은 것들은 그 언론사나 거기 구성원들이 네.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나뉘잖아요. 우리도 선진국인데? 근데 한국은 언론 지역은 그냥 정확하게 후진국이고요. 저는 뭐 그냥 돈과 권력 쫓아서 갔다고밖에는 지금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볼 때 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 이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언론사의 이익이 예,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가치하고 이익이에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힘이에요, 이게. 제가 뭐 ABC론 얘기했다서 특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우리들은 되게 어떤 행위를 할 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든가 아니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든가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도 있죠. 그 둘을 합치시키거나. 그렇게 되는데 보통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옳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래서 이 사람을 지지한다. 그 선진 언론들이 그러죠. 예. 근데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죠. 10대 1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이재명과 그 소위 친명 또는 친석을 네. 했던 이 채널들을 보면 나는 왜 김민석을 지지한다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지지한다고 하지도 않아. 그들이 한 거는 다 정청래와 함께 가는 사람, 세력을 그냥 비방하고 조롱하고 까고 짓밟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그 썸네일 보세요. 진짜 끔찍합니다. 예. 저는 보면서 아니 지지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김민석을 지지하는 이유도 물론 안 밝혔고 그리고 오로지 정청래를 짓밟는 데에만 정청래 후보와 그와 가까울 것으로 또는 그에게 힘이 된다고 추정되는 모든 개인과 세력을 조롱하고 폄훼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만 완전히 전력 투구를 대부분의 언론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닫힌 개의 엔트로피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한국 미디어 정치 비평이라는 이 닫힌 개는 되게 김민석 대 정청래가 5대5면 어떤 밖에서 어떤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으면 이쪽도 5대5로 수렴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
특히 올 3월 이후로 거의 뭐 반년 가까이 그 상태였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또 계속 그 대우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닫힌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거 또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안에서 이쪽만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난로를 켜놨거나 불을 떼고 있거나 그래야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치 비평이라는 이 갇힌 개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네. 힘 가해진 거죠. 예. 근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정권 출범 직후에 이규현 홍보수석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정치 비평 프로그램 한 바퀴 다 돌았잖아. 여기 안 왔어요? 예, 저는 안 했어요. 여기는 안 왔습니까? 예, 예.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치 비평의 이라는 이 영역, 이 닫힌 개에 어떤 식으로 외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가 밖에서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런 9대1, 10대1로 기울어진 이 특정한 질서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현상도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아니, 저는 저는 답을 이미 그거는 너무 명확해서요. 돈과 자리입니다. 예, 저는 언론도 거기에 줄 섰다. 예. 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궁금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체면, 관행, 뭐 전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언론 같은 경우, 기자인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제 뭐 기계적 중립, 선거에서는 함부로 개입하거나 선수로 뛰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불문율 같은 것들. 이런 게 슬프게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는 이제 언론 지형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네. 보는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에 우리 인간은 3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해서 그 30만 년의 대부분을 1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하드웨어는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여기서는 고립이라는 거는 곧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많은 것들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위계가 있는 집단을 형성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여기서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계상 이 상위에 있는 어떤 개체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또는 복종하는 거. 이건 우리가 정말 아무리 그것이 싫다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능의 발현을 관리하는 게 문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에게 이룬 생물학적 본능이요. 우리 윤석열한테서 봤던 예. 그 요소인데 그게 우리의 이성적 사유가 잠드는 순간 걔들이 눈을 떠요. 지금 민주당은 걔들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당원과 열선 지지자들은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결과가 54대 46으로 나온 거예요. 저는 민주당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 그러면 요건 뭐 우문일 수 있는데 또 54대 46 사이에 이 분열,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까지 당내에서 늘 개파 갈등이나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사실 잡고 싸웠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일방을 그냥 사실 죽여 없애려고. 그냥 반복 선언하고 니네를 깔끔하게 해산하고 없어져. 너희의 영향력은 앞으로 제로야. 우리가 이 시장 다 먹을 거야. 라는 방식으로 공격이 가해졌는데 결국은 46으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막아냈어요. 이 46은 그 공격을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되게 잔인하다라고 온전히 느끼는 46이기 때문에 이 갈등, 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치유가 되거나 다시 하나가 되는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 항상 있죠. 그럼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건 저는 높은 확률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때의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 이제 이준석 내쫓고 이준석은 당원 주권의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책임당원제를 박근혜 때 도입해서 그걸 10년 넘게 쭉 쌓아와서 이준석의 당선, 물론 명태균 씨에게 활약도 있을 거 하지만 여하튼 당원들이 선택해서 젊은 지도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대선 때 좀 나를 불편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대선 끝나고 쫓아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당원들이 다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세력하는데 누가 나온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막 연반장 돌리고, 그리고 막 청와대에서 막 참모들이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협박하고 이렇게 주저앉혔는데 결국 김기현 씨가 나왔는데 그걸 뽑아줬잖아요.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그렇죠.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때도 그게 만약 비주류가 46%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 압도적으로 김기현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도 이제 불출마하라니까 안 하니까 또 내쫓았어요. 그렇죠. 그러고 자기 측근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선 때 뭐 후보 교체하는 소동, 그거를 당원들이 투표로 거부했잖아요. 그것까지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때 그것까지 받아들였으면 국힘당은 더 망했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힘당은, 많은 당원들이 떠나버리고, 그거한테 먹혀버렸잖아요. 그렇죠. 재생 가능성이 없어요. 민주당 지금 정청래 후보가 졌다고 해서 누가 탈당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게 두 당의 차이예요.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그것을 장악하고 지배하려는 욕망, 이런 것에 손을 끊고, 이렇게 하면 금방 복구된다고 저는 봐요. 다음 전당대회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김민석 당대표가 그 46% 지지를 못 받은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메시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못하죠. 못한다. 예, 그건 뭐 대통령의 대리인인데 대통령이 하기 전까지는 네. 김민석 대표가 하기 어려울걸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이대로 한참 갈 겁니다. 이 대립선이. 그 밖에 세워놓은 차 유리창 깼는데 예. 김용을 떨어뜨린 게 유리창 깬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은 유리창 깬 거에 대해서 왜 깼는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 생각해보세요. 무슨 복수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몇천 샘플을 했대는데, 그거를 악착같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6등 하고 있던 이성윤을 위로 1등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거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유리창 깬 거예요. 제스민 설리반 가사에 보면, 나한테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그 갈등의 골이 가까워지려면 말씀하신 게 전제가 대통령이 당내 문제 개입을 안 하고 청와대가 이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 그 길을 가고 당내 문제는 이제 당원들과 당이 맡길 때 다시 합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그렇게 보는데 이제 그거를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갈등 상황이 계속 되리라고 봐요. 성급한 기대를 갖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럼 또 실망할 거기 때문에.